이번에 케빈 허쉬의 연준 의장 취임식이 연준 내에서 조촐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백악관에서 이어졌거든요. 30분 동안 연설을 해야 되는데 케빈 허쉬가 3분 했고 트럼프가 27분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내 눈치 보지 말라고. 근데 경기는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케빈 허쉬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 들어가게 되겠죠. 왜냐?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갖다가 만약 인하를 한다? 물가가 높은 상황이죠. 그런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이 되고 연준이 물가 지킬 생각이 없나 봐 하면 물가가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어설프게 내리거나 통화 완화적으로 대응하면 나중에 굉장히 크게 긴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건영 단장이라고 합니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소속이고요. 이게 이제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라고 하면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신한은행하고 신한투자증권하고요. 같이 이제 자산관리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 브랜드가 신한 프리미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죠. 그 신한 프리미어 하에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영업점들이 있죠. 그게 PB센터인데 신한 PWM이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처럼 패스파인더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가 되는 거죠. 이 패스파인더는 어떤 조직이냐면 은행하고 증권에 있는 전문가들 있죠. 100여 명의 전문가들로 만들어진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우수 고객님들한테 저희가 맞춤형으로 자산관리 컨설팅을 해드리는 그런 조직이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단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위기를 뭘로 위기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 경제가 붕괴되는 게 위기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경제가 붕괴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성장률이 견조한 편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명목 성장률이라고 하죠. 올해 우리나라 이제 물가를 제외한 실질 성장률이 2.5에서 3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한 3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2.5에서.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올해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이죠. 실제 성장률에 물가 상승률까지 더하면 5에서 6% 성장을 하거든요. 이러면 과거 지난 10여 년 정도를 봤었을 때 결코 낮다고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도드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뭐 위기 상황이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딱 규정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복합적인 위기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가 현재 양극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데 지금 주식시장도 뜨겁고 우리나라 성장률이 높다고 했죠. 이게 반도체 쪽에서 끌어당겨 준 게 엄청 커요.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아마 기록적으로 날 거거든요. 사상 최고인 거는 그냥 현재 다운 당상인 것 같은데 이게 어마어마한 달러 벌이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성장에도 기여를 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반도체라는 산업이고 비반도체 산업은 이 반도체만큼 좋지는 않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수출을 생각할까요? 내수를 생각할까요? 일반적으로 수출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개인들이 수출을 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개인들의 소비라든지 이런 쪽은 여전히 약한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고 환율이 높죠. 그러면 금리가 높아도 반도체처럼 성장이 강한 섹터 같은 경우는 탄탄하게 견딜 수 있는데 비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이 높은 금리가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양극화 상황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를 맞이한다. 그러면 양극화의 상단 같은 경우는 거뜬하게 견딜 수 있지만 나머지는 좀 과거보다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황이라든지 경제 위기라고 바라본다면 과거의 일반적인 그런 케이스를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양극화의 관점에서 지금의 환경이 양극화의 하단 쪽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보면은 22년 이후로 3, 4년째 고물가, 고유가, 그 다음에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고환율까지. 그래서 3년, 4년 이상 이어졌던 고금리와 고환율, 이게 우리한테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금리 자체가 금융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팩트예요. 맞거든요. 근데 저도 많은 질문 받는 게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빠집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근데 맞죠.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에는 악재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금리가 1% 오르는데 성장이 20% 올라요. 그럼 어떨까요?
저는 20% 성장에 배팅할 것 같아요. 금리 1% 오르더라도. 그러니까 뭘 보셔야 되냐면 금리가 오른 만큼 성장이 강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명목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렸죠. 금리가 오르는 것보다 성장이 강하면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경제 전체가 이걸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근데 어떤 걸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면 제가 앞에서도 양극화 말씀드렸죠. 그러면 양극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성장이 강해요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는 여러 반도체도 있고 비반도체도 있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 워낙 압도적인 성장을 보이니까 금리가 높아도 견디거든요. 비반도체 같은 경우는 되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비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성장이 약한 섹터는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반도체 쪽으로 그럼 돈이 몰리니까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은 탄탄한 모습을 보이지만 나머지는 되게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겉으로 보면은 이 전체적인 평균은 괜찮아 보이지만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도드라져 있기 때문에 하단이 느끼는 부담감은 앞에 경제를 설명할 때처럼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금리가 높다라는 게 시장 전체를 무조건 망가뜨린다라는 과거의 얘기들보다도 우리는 양극화의 상황에서 고금리가 어떻게 타격을 주는지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고금리가 시간을 더 두고 이어가잖아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성장에도 부담을 줄 수는 있겠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차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전쟁에 대한 영향도 되게 중요한데 전쟁이 이어지면서 이 고금리가 장기화된다. 이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서 마찬가지로 K자, 그러니까 우리 양극화의 상단에도 시차를 두고서는 좀 부담을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의 문제는요. 지금 현재도 빚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감세도 진행을 하면서 돈이 많이 지출이 됐어요. 근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트럼프의 관세가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관세 수입이 잘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수행하니까 국방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시장이 느끼는 건 이게 당연히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되게 불안해지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더 빌릴 땐 당연히 금리를 더 높여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빚도 많은데 금리까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겠죠. 그럼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니까 재정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악순환의 고리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빚이 많으니까 이제 미국 경제는 되게 위험할 거야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요. 명제는 빚이 많은 것만은 팩트다라는 건 먼저 기억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많은 빚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 이게 이제 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케빈 허씨는 트럼프 사람이야, 친트럼프파야 이런 얘기들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이번 청문회 때도요.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에 대한 어떤 비난 이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말을 많이 피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케빈 허씨의 동료 중에 로젠그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보스턴 연은의 총재를 했었던 분인데 그분도 케빈 허씨가 연준 독립성에 대해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케빈 허씨의 연준 의장 취임식이 연준 내에서 조촐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백악관에서 이어졌거든요. 30분 동안 연설을 해야 되는데 케빈 허씨가 3분 했고 트럼프가 27분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내 눈치 보지 말라고. 근데 경기는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데 그러면 케빈 허씨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트럼프의 말을 듣겠구나. 금리 인하 카드를 매만지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런데 케빈 허씨가 막상 자리에 앉으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갖다가 만약 인하를 한다? 물가가 높은 상황이죠. 그런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이 되고 연준이 물가 지킬 생각이 없나 봐 하면 물가가 폭발할 수가 있어요. 이게 21년도에 파월 의장이 물가가 오르는데 일시적하다가 했던 실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어설프게 내리거나 통화 완화적으로 대응하면 나중에 굉장히 크게 긴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첫 번째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케빈 허씨가 마구잡이로 트럼프를 따라가는 거 물론 그런 의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따라가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된 건 맞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약한 고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약한 고리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무언가 악재가 터졌을 때 제일 약한 쪽부터 푹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체력이 가장 약한 사람이 아무래도 먼저
이제 악재에는 노출이 되게 되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잠깐 보시면 그러면 지금 시장 전체에서 가장 연약한 게 뭐냐? 호재가 나와도 쉽게 반응하지 못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채권 시장이죠. 채권 시장 보면 지금 되게 힘들어하지 않나요? 채권 가격이 쉽게 못 오르고 있어요. 왜? 물가에 대한 부담도 크고 재정에 대한 부담도 크죠. 그리고 연준 내에서도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이즈가 되게 크고요. 그리고 이 빅테크들도 설비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원래 이 빅테크들이 채권을 사주면서 돈을 뿌려주는 주체였는데 지금 빅테크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설비 투자를 하니까 돈을 빨아들이는 주체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금리의 상승 요인이 돼요. 그럼 채권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악재가 딱 터지죠. 그러면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의 민감도가 더 높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할 건가라고 해서 보면은 채권시장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지금 일본은 6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에다 총재하고 다카이치 총리하고 이제 같이 미팅을 한번 했거든요. 2024년에도 비슷했어요. 기시다하고 우에다가 만난 다음에 금리를 인상했었거든요. 그때하고 비슷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도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 같아요.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도 지난달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위원들 다 모여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꽤 오랜 시간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아마 6월 달이나 하반기 정도에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로 접어들 것 같아요. 속도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리고 지금 노르웨이가 기준금리를 인상했거든요. 노르웨이는 사실 유로존의 금리 인상에 선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영란은행, 영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물가도 높은 편이에요. 이러면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미국만 빼고 다 말씀드렸거든요.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전환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은 케빈 허시가 들어오면서 조금 혼선은 주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쉽게 안 꺾이잖아요. 그럼 케빈 허시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 카드를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쪽으로 선회됐느냐라고 할 때 제가 주춤거렸던 이유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미국이 아마 뒤늦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변수가 있죠. 전쟁이 조기에 아름답게 끝나주면 금리 인상은 굳이 하지 않고 종료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차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공급망의 이슈하고 그 다음에 70년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이 70년대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70년대는 성장도 박살났고 물가가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장도 강하게 나오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AI 혁명이라는 아이템이 있기 때문이죠. 70년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70년대하고 성장이 있다는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우려가 되냐면 70년대도 물가가 그렇게 처음부터 팍 오른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누적이 돼요. 60년대 후반부터 재정 지출도 많이 늘었고 금리 인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실패를 한 것들도 있어요. 정책 미스들도 많았고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73년, 79년에 물가에 대한 스파이크가 2번 정도 나타나게 된 게 70년대의 얘기예요. 그리고 그 높은 물가가 10년을 이어갑니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착화라는 건 고질병이거든요. 고질병은 병이 쉽게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장기화되면 이때 고질병이 나타나요.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준의 물가 목표가 2%인데 이걸 넘어선 게 21년도 3월이에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 밑으로 못 돌아오고 있어요. 그럼 이걸 시장은 어떻게 바라볼까? 이게 더 이어지게 되면 그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이 더 높아지고 5년 이상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안 되면 그것도 답이 없다고 하면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을까. 만약에 고착화가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70년대의 냄새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70년대라고 말하기엔 어렵지만 인플레이션 고착화의 움직임이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에는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의 영향이 되게 컸거든요. 전쟁 이전에 원달러 환율이 2월 26일 날인가요? 원달러 환율이 1,450원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1,500원 가까이 올랐다가 이게 1,450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환율이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딱 전쟁이 터지면서 환율이 다시 뛰어 올라갔거든요. 전쟁이라는 악재가 환율을 밀어올린 요인이 있죠. 그래서 전쟁이 휴전 양상을 보이고 끝날 것 같다라고 하면 환율이 다시는 좀 내려오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이거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환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 당연히 열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디펜던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환율을 갖다 단기 환율을 우리가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걸 예측하면서 움직인다는 건 좀 넌센스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안정 양상을 보인다라면은 환율이 상단보다는 오히려 하방 압력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환율이 이제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제 환율의 뉴노멀이라는 게 이제는 좀 가능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편이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 모멘텀이 과거보다 높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크 관련된, 그러니까 결국 AI 기술 관련된 힘도 그 미국에 쏠려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에너지가 지금 미국산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성장을 키울 수 있는 동력이 더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가 결합했었을 때는 결국에는 달러가 조금이나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과거 레벨의 환율로 돌아가는 것들보다는 과거보다 높은 환율 레벨이 장기간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입니다. 달러가 약세입니다. 라고 되게 우리는 쉽게 쓰잖아요. 그 달러가 어떤 통화 대비 강세인지 약세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작년이 그랬어요. 달러가 유로 대비로는 약세라서 달러 인덱스는 내려왔는데 원화 대비인 강세라서 원달러 환율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유로와 같은 선진국 통화가 너무 셌고 그 밑에 미국이 있었고 미국 달러화가 그 달러화보다 원화가 약했던 거죠. 그래서 달러를 제외하면 유로 대비 원화를 보면 유로화가 뭐 1,800원 가까이 오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화가 그만큼 약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율을 볼 때 달러가 약세입니다, 강세입니다라고 할 때 항상 물어보셔야 되는 게 어떤 통화 대비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원화가 글로벌리 가장 약한 흐름을 장기간 이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해외 투자의 비중을 높여놓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환차익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보실 거는 환율이라는 걸 바라볼 때 기준점이 어디냐를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이 환율이라는 걸 바라볼 때 과거 대비 어떤 면을 좀 지켜봐야 되느냐 이제 이게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경제가 되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환율이 오르더라도 그 오르는 원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도망가면서 환율이 뛰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투자가 늘면서 환율이 뛴 면이 보다 강해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도망가면 안 돌아오거든요.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해외에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사놨기 때문에 배당을 받거나 이자를 받거나 하면서 계속해서 달러 캐시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 투자하게 되면은 여기서 미국의 강한 성장의 수혜를 어느 정도는 받게 되겠죠. 그러면 환율이 오르더라도 과거하고는 약간 환율 상승의 퀄리티가 다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냥 과거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환율이 올랐으니까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율을 바라보는 시각도 과거하고는 좀 달라졌다. 이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의 패권이 손상이 가고 약해질 수 있다. 동의합니다. 가능한 얘기라고 봐요. 근데 달러 패권이 붕괴된다. 그럼 무언가가 그 달러 패권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 통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통화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대안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려면 이 기축통화는 전 세계에서 쓰여야 돼요. 전 세계로 달러라든지 그 돈이 빠져나가려면 거대한 무역 적자를 겪어야 되거든요. 무역 적자를 통해서 해외에 달러가 많이 풀려 있어야 모두가 달러를 쓰니까 기축통화가 돼요.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무역 적자를 크게 확대하면서까지 소비를 키울 수 있는 나라가 있느냐? 참고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중국은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럼 위안화가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는 달러가 중국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해외에 위안화가 없는데 위안화가 널리 쓰일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딱히 대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달러화가 지금보다 약해지면서 달러 패권이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라는 건 뭐 파서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달러의 패권을 대체할 무언가 없기 때문에 무언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통화가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나, 그런 시나리오가 되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이 있고 장기적인 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AI가 성공을 하면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업과 같은 거죠. 분업이 일어나니까 물건을 만들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인원이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분업의 원리지 않습니까? AI도 마찬가지로 분업처럼 무언가 생산을 할 때 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명이 들어가서 만들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요즘 보면 1인 사업체 같은 데서 PPT 만드는 거 보면 옛날에 몇 명씩 사람이 있어야 됐지만 지금 그냥 확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거 우리가 주목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AI라는 게 생산성을 높이게 되면서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산출물을 만들게 되니까 하나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원가가 내려가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이 있다.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AI가 물가를 안정시키게 되고 강한 성장을 추동할 겁니다. 라는 데 동의합니다. 근데 장기적인 관점이죠. 단기적인 관점은 거기까지 갈 때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I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많아야 된다잖아요. 그럼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캐펙스라는 건 결국에는 설비 투자를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반도체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원자재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단기 이런 것들을 막 짓다 보면은 경쟁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취플레이션이 생기죠. 그 다음에 원자재를 땡겨올 때 원자재 가격이 뛰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런 것들이 병합이 됐었을 때는 어떤 문제를 만들게 될까요?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앞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AI가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동의.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좀 겪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든지 기노업을 봐야 된다고 봐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좋은 거는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죠. 안 좋은 거는 굉장히 절어 있지만 호재가 별로 안 보여서 성장성이 낮을 것 같아서 오르기가 힘들 것 같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K자 양극화가 벌어졌을 때 투자자들이 고민해요. 왜냐하면 좋아 보이는 건 너무 올라 있고 안 좋아 보이는 건 계속 안 좋을 것 같잖아요. 저렴하긴 해도. 그럼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에 많이 빠져요. 저는 첫 번째는 시기열을 길게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양극화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이 양극화를 좁히려는 무언가 대응이 나타나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K자 하단에 반란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그럼 우리가 K자의 하단을 바라보면 기노업에서 바라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격차를 좁히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자본주의 사회가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양극화는 계속 좁혀져 왔나요? 벌어져 왔나요? 계속 격차가 조금씩 순간순간으로 좁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았나요? 그럼 우리가 양극화가 장기적으로 확대된다는 관점을 딱 가져갈 때는 투자를 할 때 뭘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K자의 양극화의 상단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노업에서 투자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양극화의 시대에는요, 기노업에서 양극화의 상단, K자의 상단에 있는 자산을 조금 더 비중을 높여가야 된다라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서 한꺼번에 몰려가는 것들 있죠. 이럴 때는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보다 긴 호흡에서 바라보시는 관점, 이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분산 투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막 나눠놨는데 얘는 오르는데 얘는 안 오르잖아요. 이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눕니까? 근데 다 오르는 걸 하려고 분산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오를지 모르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에서는 금이 제일 셀 때가 있고, 또 어떤 장에서는 주식이 제일 좋을 때 있고, 또 어떤 장에서는 채권이 가장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고르게 분산하자라는 거고, 지금 장에서는 어떤 게 더 좋다라고 할 때 그 자산의 비중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노업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금도요, 쉴 때는 꽤 오래 줍니다. 그래서 되게 지루해 보일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그런 분도 봤어요. 금이 너무 안 오르니까 이게 뭐냐고, 황금색 돌덩이 아니냐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땐 금이지만 별로 안 오르잖아요, 한참. 그럼 황금색 돌덩이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금이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다가 한 10에서 20% 조정받은 다음에 지금 옆으로 이렇게 계속 평평하게 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비관론이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을 갖다가 누르고 있는 요인은 결국에는 전쟁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두려움,
요게 시장에는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은 금에는 직격탄이거든요. 이게 일단 되게 큰 부담 요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금리 인상은 조금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금이라는 건 그 다음 사이클을 바라봐야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럴 때는요. 금의 비중을 조금 좁히면서 다른 자산의 비중을 늘리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지 금을 완전히 비운다? 그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거 완전히 비워놨다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근데 갑자기 확 뛰죠. 금도 마찬가지로 이 금이라는 자산이 또 갖고 있는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눈여겨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고금리 장기화가 되면은요, 채권이 되게 많이 고전하고요. 또 금리가 높을 때는 금이 고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고금리가요, 어떤 케이스냐면 물가가 너무 높아서 이걸 걷잡을 수 없이 금리가 뛴다. 그러니까 물가가 금리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리가 6%입니다. 너무 높죠. 근데 물가가 10%예요. 그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죠. 금은요, 실질금리를 많이 따라가요. 왜냐하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면 화폐를 갖고 있는 게 손해거든요. 그럼 금으로 자금이 흘러가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높더라도 이 고금리가 물가가 더 높아지면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한다면은 금 같은 경우는 좋을 수 있어요. 다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면 채권이 당연히 고전할 수밖에 없겠죠. 왜? 현금을 들고 있고 갖고 있는 금리가 물가 상승을 커버하지 못하면 채권이 고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의 고금리냐가 금이냐 아니면 채권이냐 이걸 가르는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채권이 불리하더라도요. 향후에 고금리라든지 고환율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물 경기가 둔화 기조에 접어들게 되면은 그때는 채권이 또 힘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뭐 다 돌고 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금융시장에서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항상 돌고 돌거든요. 채권은 영원히 저주받을 거야.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걸 한번 지켜보시죠.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노업의 투자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쏠림 투자를 조금 경계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길게 보면 돌고 돌거든요. 길게 보면 이게 이제 되게 웃기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길게 보면 돌고 돈다는 거는 우리가 기노업에서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때는 여러 자산을 고르게 나타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만 그렇게 하면 너무 지루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좋을 것 같은 자산의 웨이트를 높여놓고 이 웨이트를 언제든지 좀 조절할 수 있는 전략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눈앞에 있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다른 포트폴리오에 있는 걸 지우면서 이쪽으로 확 쏠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됐었을 때 이게 만약에 강한 변곡점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물리는 케이스죠. 그래서 저는 그냥 무엇이 되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너무 본능적으로 확 쏠리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노업에서 보시자, 그 다음에 쏠림에 대해서 경계하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